이게 좀 더 많아지면 이거는 좀 더 빨리 올 수가 있고, 불안정이 어느 정도 온 상태에서는 다 망가지게 됩니다. 이게 장기적인 기억으로 만들어지느냐 단순하게 없어져 버리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남기도 하고 안 남기도 하고, 무릎 자체는 신경학적 관절이라고 그래요.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반사가 잘 일어나요. 그러면 슬개 대퇴 증후군을 방치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건 확실히 밝혀진 얘기입니다. 그다음 무릎 관절염이란 자체는요, 일반적으로 퇴하는 무릎의 불안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불안정하게 오는 게 슬개골이고, 그 다음에 슬개골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관절, 지금 만지는 관절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고 이게 그 다음에 오는데, 이게 좀 더 많아지면 이거는 좀 더 빨리 올 수가 있고, 어쨌든 불안정이 어느 정도 온 상태에서는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염이 심각한데도요, 네네.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여기 이 관절은 통증 성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지고 심지어는 뼈가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도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주위가 같이 변화하면 그때 통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통증 성취가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고, 통증이 와도요, 이게 장기적인 기억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그걸로 단순하게 없어져 버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남기도 하고 안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과민하게 빨리 반응해서 이 문제를 빨리 방어할 수도 있죠. 관절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늦게 다 망가진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더라도 네. 뭐 염증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 치료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항상 급성인 예. 경우에는 아주 소량의 스테로이드나 이런 항염 약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에비던스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만성인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네. 오히려 더 퇴화를 유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치료가 주가 돼서는 안 돼요. 특히 뭐 몇 달 만에 한 번씩 맞고 이런 것들 안 되는 것들이죠. 중요한 거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뼈만 하더라도요, 이것들이 긴장되는 원인을 알아내고 그 부위를 치료하면 통증을 상당히 줄 수 있고, 실제로 여기와 여기 두 개의 병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큼 망가지지 않으면 무릎 자체는 신경학적 관절이라고 그래요.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반사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지간한 치료를 해도 좋아진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신경학적 관절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하셔서 몸에 해가 되는 아주 장기적인 주사를 주시적으로 만든다던가, 너무 서두른 수술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뭐 슬개 네. 대퇴 관절, 네. 이 관절을 주로 알아봤는데, 네. 사실 일반적으로 무릎 통증의 주된 원인은 연골 손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무릎 연골 통증의 예. 주된 원인이 아니라 만성이 된, 오래된, 나이가 든 사람의 무릎 통증의 주된 아하. 원인은 연골 손상이 손상. 결국은 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연골 손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흔들리면, 이렇게 불안정하고 흔들리면 이게 찢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찢어지는데 이것이 좀 안쪽에서 찢어진다 그러면 잘 안 낫고, 왜냐면 그쪽에 피가 잘 안 가요. 바깥쪽에서 찢어지면 잘 낫고, 그다음에 이게 안쪽에 찢어졌는데 너덜거리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 같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연골, 특히 반월판 이런 게 손상되는 거는 결국 이 앞뒤가 흔들리는 게 되게 심해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물론 운동이나 이런 걸로 찢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다음에 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게 돌리는 트위스팅, 여기서 이제 찢어지죠. 특히 바깥쪽에 비해서 훨씬 많이 찢어지는데, 이것은 안쪽이 훨씬 넓어요. 그리고 안쪽에 회전각이 더 넓기 때문에 물고 찢어진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반월판이 찢어지면서 물이 차거나 붓고 열나고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안정되고 이게 회복이 되면서 이건 다시 또 잘 회복이 됩니다. 근데 심하게 찢어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이렇게 아주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치료 같은 방법 좀 이용을 하시던데.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예. 그 줄기세포가 이제 두 개의 연골이 있어요. 하나는 그 초자연골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섬유연골인데, 초자연골은 자연히 우리 몸에 생기는 연골이어서 그건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섬유연골은 다치면 무조건 나오는 연골이에요. 근데 상처가 나서 섬유연골이 생겨도 초자연골과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줄기세포를 치료하는데 초자연골이 나오는 거는 전혀 에비던스가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고 대부분은 이제 상처기 연골로 생기는 섬유연골이기 때문에 실제 섬유연골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줄기세포 안 맞고 조금만 긁어줘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거 자체가 너무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무릎 아프면요. 전 당연히 무릎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아까 예. 말했던 방울파는 통증 수용체가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붓고 물이 차고 이렇게 아프고 무릎이 괴사되고 이런 통증이 오는 거는 그건 당연히 뭐 무릎 안에 반월판 위아래 관련된 연골의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주위의 통증이라고 하면 특히 무릎 안쪽 혹은 무릎 바깥쪽 그다음 계단 내려올 때 이런 것들은 꼭 무릎 이게 아니라 다른 주위의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도 사실 이렇게 무릎 아프신 분들 수술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예. 네, 네. 지금 수술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이 영상 좀 보실 텐데 네.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수술을 말씀해 주실까요? 하려면 정확하게 술이 정말 내가 삶의 질이 술로 올라가는데 술 안 하면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술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일찍 진짜 근육이나 이런 게 충분한데도 단지 아픈 것 때문에 술한다면 어떻게 되면 술하면 역시 그만큼 또 다리 힘이 약해지고 무릎 움직임이 약해지는 것도 맞기 네. 때문에 오히려 퇴화가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맞는지 정말 수술이 한 건지는 다시 한번 짚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너무 무릎 주위의 근육이 약화되면 수술을 해도 그 다음에 회복이 잘 안 돼서 더 곤욕스러운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건강한 자의 관절이 아무리 망가졌더라도 인공 관절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네. 정말 수술이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도 네, 네. 뭐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정말 급할 때 한 번은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생에 한두 번인 거는 몰라도 주기적으로 맞는 거는 그 무릎을 정말 파괴시키는 그 정도로. 나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치료나 좀 소개치료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 되겠네요. 좀 자연스러운 방법이잖아요. 재활치료, 물리치료는 예. 에비던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네. 좀 그 근거가 있다. 하고 나서 제대로만 한다면 분명히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 종합해 보면요. 네, 네. 무릎의 문제는 약해진 근육 때문인 것 같은데 무릎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무릎 강화 운동이 있겠죠. 그래서 무릎이 약화된 부분을 찾아서 그 무릎을 강화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걷는 게 무릎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다고 해서 무릎이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무릎은 주로 뭐에 의해서 망가지면 뭐 축구, 뭐 농구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손상이 가는 거에 의해서 좀 더 나빠지기 때문에 뭐 걷는 거나 마라톤 자체가 무릎을 직접적으로 나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일단 제대로 걷는 거, 빨리 걷는 자체는 이제 평형, 우리 몸이 균형을 잘 잡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이제 잘못 어우러지거나 삐뚤어지면서 무릎이 다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걷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서 넘어질 때 무릎이나 발목이 다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야겠죠. 그러면요, 이제 그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 또 어떤 부분 신경 쓰면 될까요? 이제 무릎 아픈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이제 무릎 아픈 사람들에서 제일 쥐약같이 안 좋은 게 대사증후군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무릎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이 관리가 네, 하중이 가니까요. 네. 하중이 간다라기보다는 염증 조절이 잘 안 되면 무릎은 쥐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하죠. 사람들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정말 위험해. 이제 정말 열심히 뭐 하고 생활 스타일도 바꾸고 정말 뭐 전력을 다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대사증후군은 암같이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위험하지 않아. 이거 정말 나 당장 어떻게 하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암은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대사증후군은 자기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못 고치는 병이고 정말 사망률이 높은 병입니다. 대사증후군이 네, 네, 있으신 분들도 특별히 무릎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사증후군을 네. 잘 관리해야 무릎도 많이 편해지고 음. 무릎을 근력 강화 운동하는 것도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적정한 체중 유지 그리고 네. 바른 생활 습관으로 네. 무릎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또 무릎 근육 강화를 하는 운동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또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무릎에서 위치를 못 잡아서 관절 위치가 틀어지면서 고관절 쪽에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80% 이상은 허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주위에 나타나는 통증이 허리의 통증이냐 고관절의 통증이냐 이거를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